그래도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자동차 업계 역사에서 기록될 만한 차는 맞다는 겁니다. 특히나 어떤 부분이요? 48V 체계를 사용했다는 거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대공학 에러입니다. 사이버 트럭이 출시된 이후 테슬라의 주가는 오히려 약간 떨어지는 낌새도 보이고 생각보다 호불호가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처음으로 사이버 트럭을 이렇게 출시하겠다라고 발표했을 때 그때의 스펙과 지금 실제로 나온 스펙을 좀 비교를 해보면서 과연 어떤 부분이 킹받는지 아니면은 어떤 부분이 그래도 획기적이다, 기술적으로 정말 좋다라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테슬라가 어떤 부분을 잘 보완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보시는 게 이 쇠공을 던졌을 때 깨져버린 2019년의 사이버 트럭이고, 오른쪽이 이번에 발표한 사이버 트럭의 이제 스냅샷을 보여드리는 것이 되겠는데요. 각각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졌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4만 달러가 증가를 했으니까 그냥 뭐 5천만 원이 뚝 그냥 얹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실제로 뭐 캠핑 장비니 이런 거 더 추가하면은 저것보다 훨씬 더 비싸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킹받는 포인트죠. 사실 그 시기로 돌아가 보면은 이 정도 되는 스펙을 심지어 500마일, 저기 805km까지 지원을 하는 저주행거리를 가지는 이러한 픽업 트럭을 6만 달러에 공급을 하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었다. 애초부터 일론 머스크가 원래 뻥카 잘 치잖아 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저렇게 스펙을 잡아놓고 거의 1.6배에 가까운 인상을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일단 기분이 팍 상한 부분이 있었죠. 물론 여기 지금 보시는 거는 사이버 비스트 제일 프리미엄 라인업 기준입니다. 후륜과 전륜 말고 프리미엄 기준으로만 지금 비교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데 500마일, 그러니까 805km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야. 이것보다 또 떨어졌죠. 320마일과 440마일을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 두 가지로 나온 거는 이 배터리 익스텐더를 포함하냐 마냐의 차이죠. 익숙한 킬로미터로 치면 500km 혹은 700km가 되는데, 물론 이 정도만 되더라도 상당히 긴 거리를 주행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마일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를 던져놓고 가격도 올렸는데 그 정도도 지원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실망감을 안겨주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장이나 전폭이나 전고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됐는데, 미러 유무에 따라서 이 전고가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카고 사이즈는 약간 이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부분을 더 보시면은 마력은 한 5% 정도 늘어났습니다. 45 정도 늘어났으니까. 근데 또 이 부분이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죠. 이전에는 거의 6톤이 넘게 14,000파운드 요 정도를 견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1,000으로 내려왔다. 거의 20%가 깎인 셈인데, 물론 이 정도가 되더라도 5톤을 끌 수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픽업 트럭보다 더 높은 견인량을 지원을 하죠. 그래도 20%는 너무하지 않냐, 비싸졌는데. 요 얘기죠. 그 다음에 짐 적재량 같은 경우에도 1.6톤까지 지원을 하던 게 1.13으로 꽉 내려왔다. 요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근데 또 신기하게 토크는 거의 10배 이상 늘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픽업 트럭의 능력, 픽업 트럭의 어떤 퍼포먼스를 지칭하는 이러한 페이로드 적재량이라던가 아니면은 견인할 수 있는 이 무게, 요게 좀 떨어졌다라는 게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죠. 왜냐면은 처음에 이야 사이버 트럭 미쳤다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 되는데, 그리고 그런 가격으로. 근데 그걸 이제 못 지켰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일론 머스크가 이번 사이버 트럭 릴리즈 이벤트 때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걸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만들긴 만들었죠. 그래서 반은 맞아요. 그런데 처음에 얘기했던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직 못 만들었다라는 게 사실 팩트긴 하죠. 거기다가 좀 더 나아가면은 이 제로백 부분이 사실 많이 회자가 됐는데, 이건 오히려 줄었어요. 토크가 더 좋아서인지 2.9 세컨드, 제로에서 60마일, 제로 투 100으로 봤을 때 2.6 세컨드로 확 줄었는데, 심지어 포르쉐랑 비교를 할 때 더 빨리 달린다라고 하면서 이 속도 측면에서 어필을 한 거죠. 그리고 자체 전력으로 요만큼 지원하는데 요 정도 지원하는 차량이 아직 없으니까 상당히 좀 빵빵하게 나온 건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2019년도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고, 최고 시속에 대해서도 알려지지 않는데 요 정도 지원하니까 상당히 준수하게 나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스펙에 대해서만 살펴봤는데, 실제로 다른 픽업 트럭과 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다른 해외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를 해주신 내용인데, 실제로 비교를 해보니까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그리고 리비안의 R1T 있죠. 쿼드 모터 버전이네요. 그리고 GMC 허머 EV 이렇게 돼 있는 거 순서대로 빠르게 들어왔다는 걸 보고 있죠. 심지어 이때 테슬라 사이버 트럭은 머드 타이어, 그러니까 험지에서 잘 구를 수 있는 머드 타이어를 장착하고 했는데도 이렇게 빠르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재밌는 게, 이게 배터리가 절반도 안 차 있는 상태에서 했는데도 충분히 이 퍼포먼스가 빠르게 출력이 일관성 있게 지원을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만들면서 그냥 막 만든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배터리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요. 아직 좀 더 분석을 해봐야겠죠. 좀 이따 정리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2위, 3위에 해당하는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 픽업 트럭인지부터 알아가야겠죠. 일단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또 대항마로 하기에는 아직 약소하죠. 그렇지만 전기차 관련해서 테슬라에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 라이벌로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지금 왼쪽 아래에 보시는 게 저 리비안 R1T거든요. 최상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쿼드 모터로 돼 있어요. 모터가 4개인 거죠. 근데 과연 어떤 부분에서 테슬라가 잘 앞서갔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 쿼드 모터가 전부 다 이 연구자석을 쓰거든요. 사이버 트럭의 이제 최상위 트림이 이제 사이버 비스트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 모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연구자석이 1개만 사용되고 나머지 2개는 후륜 쪽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구자석 모터 대비해서 훨씬 더 값싼 인덕션 모터가 탑재되어 있는데 연구자석 4개로 되어 있는 리비안보다 많은 짐을 실으면서도 이런 인덕션 모터를 차용함으로써 개수뿐만이 아니라 인덕션 모터가 좀 더 싸거든요. 근데 여기서 원가 절감을 이뤘으니까 이 여기서부터 일단 마진이 있겠죠. 물론 지금 한 대 팔 때마다 어마어마한 손해가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앞으로 이제 양산을 계속 잘 해 나가는 어떤 기술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 핵심 부품인 모터 차원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원가를 아꼈다라는 부분, 그런데도 압도적인 성능을 보였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테슬라 마스터 플랜 때도 뭐 연구자석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이 또 히토리 그거 하니까 중국에서 많이 수입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거 자체를 가공하는 데에 일단 돈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또 연구자석 모터가 또 비싼 거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 잘 설계해갖고 후륜에 배치해서 충분한 파워를 낼 수 있도록 한 것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거기다 EV 험머와도 비교를 해보면은 험머 같은 경우에는 거의 4톤이 넘어요. 근데 사이버 트럭이 이제 3톤 약간 넘거든요. 일단 무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아무래도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이제 캐스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일단 굉장히 무게를 줄였을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게 배터리 용량이 절반밖에 안 돼요. 사이버 트럭이 123kWh 들어갔거든요. EV 험머 같은 경우는 246kWh로 딱 2배입니다. 근데 주행거리에서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은 배터리 용량 자체가 무게를 바로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환산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많은 양의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주행거리가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여기서도 한번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이번에 2세대 4680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1366개가 들어갔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확장 배터리를 쓰려고 하면은 한 2천만원 더 주고 50kWh를 추가로 이렇게 넣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 환경청의 데이터를 보면은 리비안 R1T라든가 이런 애들보다 에너지 효율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4680 배터리로서 어떤 원가 절감과 동시에 충분한 생산성을 갖추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4680 배터리는 기존의 2170 배터리에 비해서 에너지 덴시티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한 인플루언서가 정리해주신 자료인데요. 이전에 4680 배터리 제너레이션 1 1세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파나소닉 2170에 비해서 4680이 훨씬 더 캐패시티가 크니까 이 용량 자체는 크겠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덴시티, 밀도가 얼마나 많이 담겨 있어서 동일 무게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낼 수 있느냐, 요 포인트가 중요한데 4680으로 2170 이긴다 뭐 한다 이런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1세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5% 20%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1세대 대비 한 10% 개선했다라는 측면에서 요것보다 10% 개선하면은 아직도 조금 열세이긴 하지만 좀 따라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4680 배터리가 망했다, 뭐 4680 배터리에 뭐 테슬라 비유 쓰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습니다만 요것도 아직 1세대 2세대 3세대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후에 뭐 건식 공정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이제 적용되고 좀 더 발전이 되면은 밀도를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를 하겠죠. 근데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요게 이제 캐패시티가 큰 원통으로 싸게 되니까 170에 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스크랩 같은 게 덜 남고 좀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좀 더 많은 자료가 나오면은 좀 더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경량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속도를 비교를 해보니까 포르쉐 911하고 붙어도 이기고 EV 허머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사이버 트럭보다 마력이 훨씬 더 높죠. 1000마력입니다. 드래그 레이스에서도 이기고, 그리고 이미 많은 영상을 보셨겠지만 전복이라든가 충돌 테스트 이런 것들에도 스테인리스 강을 이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도 해외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니까 이 4680 셀 아키텍처를 쓰면 일단 에너지 밀도에서는 낮은 게 확실해요. 이거는 팩트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이전 대비해서 이 배터리의 어떤 스테이빌리티가 좋아지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다른 것들이랑 같이 이제 비교를 하고 테스트를 하는데 사이버 트럭이 충전이 충분히 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50%도 안 된 상황이라든가 30%에서도 제로백의 시간이 거의 뭐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걸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전기 모터를 설계하는 그 기술 자체가 상당히 잘 설계가 되어 있고 그것과 배터리의 효율을 같이 잘 최적화를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이제 좀 분석이 된다면은 저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도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자동차 업계 역사에서 기록될 만한 차는 맞다는 겁니다. 특히나 어떤 부분이요? 48V 체계를 사용했다는 거죠. 이 48V 체계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많이 나왔지만도 기존의 12V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던 자동차 업계의 표준을 완전히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형태죠. 예전도 제 채널에서 여러 번 소개를 드렸긴 했지만도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자면은, 기존에는 왼쪽에 보이시는 저 납산 배터리, 저걸 이용했죠. 납산 배터리가 제일 처음에 발명이 됐던 거는 거의 한 170년 전이에요. 1912년대에 자동차가 점점 발전을 해 나갈 때 납산 배터리가 처음으로 개발돼가지고 여기에 딱 꽂히게 되죠. 그러다가 차량에 이제 스타터 모터가 이제 장착이 되면서 납축 배터리가 자동차의 핵심적인 부품으로서 쓰이게 되는데, 처음에는 6V 쓰다가 점점 더 압축 엔진이라든가 전기 장비가 이게 많이 쓰이게 되니까 이게 12V로 올라왔거든요. 12V로 올랐었던 때가 1960년대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 12V만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차에서 온갖 걸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는 계속 써야 되는데 이 12V를 계속 써왔던 거예요. 물론 지금 48V를 도입을 하고 있는 차들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써요. 그냥 뭐 회생제동이라든가 뭐 보조 모터에만 쓰인다든가 엔진 스타트 할 때만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이브리드에서 좀 쓰이는데, 이게 확 전환은 안 한 거죠. 48V를 쓰면은 장점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바로 요거죠.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였나? 오음의 법칙. 전압은 전력 곱하기 저항. 뭐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전력을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전력을 보시면 이렇게 여기 복잡해 보실 텐데 이 파워만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파워라고 하는 거는 전압과 전류의 곱이죠. 그래서 똑같은 전력, 예를 들어 100을 하고 싶은데 100의 전력을 내고 싶으면은 10 곱하기 10이 될 수도 있고 25 곱하기 4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압을 높이고 전류를 낮출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12V를 했다. 그러니까 전류가 한 1A 흐르는데 전압이 12V다. 그러면 12W를 하겠죠. 근데 만약에 전압을 48V로 올리면은 4배가 늘었잖아요. 그럼 전류는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게 왜 좋느냐? 전류가 4분의 1이 됐잖아요. 이 전류가 4분의 1이 됐다는 말은 우리 도선에 와이어 하네스가 이 전선들이 막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아까 보여드렸죠? 사이버 트럭. 요 안에 막 복잡하게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거 안에 있는 전선들이 전류가 흐르면은 얘들도 똑같이 오음의 법칙을 적용을 해서 전류가 흐르면은 전류에 따라서 전력 소모가 생기고 그때 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전류량에 비례를 하는데, 도선에 있는 저항이 고정되어 있을 때 이 전류량의 제곱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12V를 48V로 늘어나면은 전류가 4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I 제곱은 뭐야? 16분의 1로 이 전력 소모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즉 전선에 의해서 소모되는 전력 손실이 16분의 1로 줄어든다는 게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와이어 하네스도 원래 저렇게 수작업으로 다 이렇게 연결하고 저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 이런 전기 하네스 자체를 좀 더 얇게 만들 수도 있겠고 무게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효율도 있을 거고 그런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이전에 납산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납이 좀 이 인간한테 좋지 않은 것도 있고 환경에도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결국 48V로 가면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쓸 거기 때문에 출력도 좋고 거기에 따른 이런 와이어 하네스를 가볍게 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좋겠죠. 그래서 사실 사이버 트럭에 대한 현재의 호불호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약속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한테는 에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스펙이 딸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애초부터 오버 스펙이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 이거는 값어치를 한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 라고 보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지금 뭐 5만 대밖에 생산 안 되고 향후 뭐 25만 대까지 확장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게 출시를 하긴 했지만도 양산이 빠르게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겠죠. 거기도 수율 부분이 있을 거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기가팩토리에서 빠르게 생산하는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모터의 구성이라던가 약속한 스펙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깎아냄과 동시에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채워 놓으려는 어떤 테슬라의 노력인데, 원래 스펙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일단 스펙 위주로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각각의 의미하는 바를 한 번 더 훑어보게 됐는데요. 이제 사이버 트럭이 계속 이렇게 출고가 되면서 사람들한테 널리 퍼지기 시작하면은 다양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출시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거나 비난을 하고 있는 와중에 기술적으로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뼈저리게 느끼면서 앞으로 사이버 트럭의 양산 가능성을 계속 더 지켜보면서 픽업 트럭 시장에 피 터지는 경쟁을 바라보며 희열을 느끼고 있는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